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양팡님의 부동산 계약 사건 관련 분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는 컨텐츠를 찍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찍고 난 이후에 찍기 전에는 저희가 양팡님의 1차 해명 영상을 보고 또 다른 기사들을 참조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 양팡님이 올리신 해명 영상을 보니까 2차 해명 영상이죠. 네, 그렇죠. 2차 해명 영상에 보면 부동산 계약서에 양팡님의 어머님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사인을 양팡님의 사인을 대리해서 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정확히 못하고 컨텐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송구스러운 사과의 말씀 드리고 저번 이제 사건을 돌아와서 이 계약서에 양팡님의 어머니가 양팡님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사인을 양팡님의 사인 이제 본명이 있겠죠. 네. 본명에 대한 사인을 대리해서 이렇게 적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사인이라던가 인감도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인감도장이 훨씬 더 효력이 강해 보이고 하는데요. 근데 사인 간의 계약이 있어가지고 사실 서명이라던가 인감도장이라던가 그건 큰 차이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법적 전개라던가 결과 자체는 사실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팡님의 사인 자체를 어머님이 대리권이 있었다고 치면은 당연히 양팡님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대리권이 없었다고 판단이 된다 하면 역시나 어머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법적 효과의 차이는 서명이건 인감도장이건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결과론적으로 답이 똑같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사인을 했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오해 없이 정확한 좀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또 그 정보에 기반해서 법률적인 분석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놓친 게 저희도 굉장히 자책하고 있고 거듭 양팡님께도 양팡님 팬들 그리고 저희 채널에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서 와주셔서 봐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적어도 어쨌든지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매도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양팡님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제 취지로 답변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사건에서는 나는 책임이 없다면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1번 물권대리죠. 양팡님 어머님이 양팡님에 대해서 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거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 없이 임의로 대리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에는 양팡님 허락받지 않고 내 맘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권한이 없는 대리다. 라는 거. 그렇게 무권 대리가 인정되면 여전히 똑같이 양팡님의 어머님이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의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는 저번에 설명을 들었죠. 이 처음 그 계약서에 있는 매매 대금에 대해서 다 10억 천을 지급을 하고 이 소유권을 받아올 것인가 아니면은 계약금 1억 1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그 계약금을 당하고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이것이 이제 양팡님의 어머님이 대신 사인을 한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이제 그 집을 보러 가잖아요. 누구든지 부동산의 가격에 상관없이 대부분은 집을 보고 하는 게 거래 상식에 맞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구매를 하는 매수인의 지위가 양팡님이라는 것을 이제 부동산 중개사한테 고지를 했고 그 어머님은 그 따님인 양팡님의 그 대리권을 이제 받은 것 같은 외관이 형성돼 있다. 매도인이 이건 양팡님이 이 계약의 당사자라는 거를 쉽게 믿었을 경우, 믿을 수밖에 없는 외관이 형성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양팡님이 표현 대리라고 해서 실제 대리권이 없었을지언정 대리권을 수여한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인 매도인은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양팡님이 책임이 있는 걸로 판결이 나올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이제 책임을 이제 이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자리에 매도인의 대리인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또한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은 그 대리인한테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이 소송이 성립이 되는 거고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주장을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로 유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인과 도장 그리고 인감 도장 무엇을 이제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느냐에 따른 효력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극히 몇 경우의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인이든 막도장이든 지장이든 인감도장이든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감도장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인감도장이 있는 이유는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서명을 했을 때 누가 흉내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막도장 같은 경우는 가서 5천 원 좀 누구나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감도장은 복잡하고 인감증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도장을 찍었을 때 다툼이 적어지는 거죠. 인감도장을 날인했을 때 인감증명서랑 대조를 해보면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을 받거나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사람만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당사자가 찍었을 거라고 추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도장 내가 찍었다 안 찍었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증 자체가 좀 쉬워지는 거. 그래서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균변 말씀대로 특히 이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합치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건 인감도장은 맞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이든 막도장이든 지장이든 당사자가 하면 그 효과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흉내낼 수 없고 위조할 수 없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인감도장인데 그래서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반드시 매도인 인감용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매도용이고 어떤 부동산을 파는지가 적혀 있죠. 그럼 법률이 이제 강제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법인 등기에서 내가 이사로 선임되거나 이사를 사임할 때 그 사람의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법인 그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실무상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도를 할 때도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어 있고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건 뭐 막도장이건 그다음 인감도장이건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무언가를 나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판매하거나 나의 신분에 변동이 생길 때는 법률에서 몇 가지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건데 그 외에 내가 사는 경우, 매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은행 가서 계좌 트고 대출 계약서 할 때도 다 사인하잖아요, 요새.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이런 이제 대리권 행사에 있어서도 인감도장이나 사인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부분. 다만 인감도장을 첨부하고 있으면 더욱더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확실한 증명이 추정이 좀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인감도장도 무단으로 누군가 내가 내 인감 떼놨는데 누가 우리 절친한 사이인데 우리 집 쓱 와가지고 균변이 쓱 가져가서 쓱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감증명서까지 쓱 가져가가지고 근데 이럴 때 제가 인감도장에 대한 위조 항변 균변이 멋대로 찍었다를 하는 건데 제가 일단 이걸 하고 나면 그 증거를 잡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본인이 발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관을 엄격하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귀찮으시더라도 발급받고 그다음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 경우는 무조건 폐기하시는 게 맞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 결국에 결론을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서명이건 도장이건 그 차이에 대해서 법률 효과에 대해서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결과나 법적인 어떤 전개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번 저희 컨텐츠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양팡님 해명 영상 중에 원래 이 부동산 매매가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최종 실거래가가 5억 9천이었다. 근데 이게 내가 그 계약서를 체결했을 때 어머님 통해서 계약서 체결했을 때는 10억 1천이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9천짜리를 10억 1천에 판매한 것이 아니냐. 이거 자체가 사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과 호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 이제 부동산을 요새 같은 경우는 그 거래할 때 실거래가가 마지막 실거래가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세금을 탈세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실거래가를 기재를 하고 그걸 이제 국토해양부에 신고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몇 억짜리 부동산을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요즘에는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KB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 호가, 최종 거래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서 부동산을 보고 집안을 둘러보고 그 주변 그 환경을 둘러보신 게 팩트라면 그건 마지막 거래 가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근데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이게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자주 일어나질 못해요. 근데 이게 실거래가 자체가 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2010년도 초반대 실거래가다 보니까 지금 2020년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자체가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뭔가 저렴한 집을 비싸게 팔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부 분들이 사기가 성립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사기가 성립되는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거 거래 취소가 되느냐?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시세 자체가 몇 달 전까지 시세가 5억인데 이거를 10억에 만약에 매매 거래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도 사기가 성립하는 것도 힘들고 이 거래를 취소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실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기거나 뭐 잘못된 거래가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의 부동산이 토지였다.
일반 토지였고 그러면은, 마지막 실거래가가 5억 9천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사나 매도인이 뭐 개발 호재가 있다든가 각종 엄청나게. 미사역으로 덧붙여서 10억 천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사기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물론 펜트하우스니까 일반 호수에 비해서는 거래가 그 횟수가 빈도가 적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지 그 주변 시세 유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비슷한 평형에 또는 호가 가격대를 호가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이거 자체가 사기 계약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물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인지 호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동산 경험 거래 관례와 그리고 부동산 관련 소송에 했던 저희가 실무리에 비춰보면 그러긴 좀 어렵지 않나 싶은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요청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던데 뭐 일단 양팡님의 이 사건 자체가 수면 위로 떠올라오게 됐고 그게 어떤 뭐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제보를 받아가지고 대중들의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르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마치 뭔가 양팡님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된다더니 양팡님의 언니 같은 경우에 뭐 부동산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행패를 부렸다든지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유포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건 허위사실적시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정확하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이렇게 방송을 하시거나 할 때 좀 주의를 하실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원고가 이제 어쨌거나 나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청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피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이 계약이 뭐 성립이 안 됐다거나 지금 이제 그런 중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계약금이 과하다고 해가지고 뭐 소송을 응소하는 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양쪽을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소송을 계약을 했고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행하라고 청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못하겠다고 응소를 하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재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실 양팡님 같은 경우에 정말 25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메가 유튜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도덕적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원고 피고가 각자 자기들 할 일로 소송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어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문제라던가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가 된 것 자체가 전 좀 웃겨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전 좀 웃기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이렇습니다. 결자 해지잖아요. 결국에 양쪽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 뭐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막 협의점이 있다고 하면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협의점을 찾아가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저희가 분석하는 법률적 부분은 뭐 이렇습니다. 네. 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률가 유튜버로서 저희한테 어떤 특히 사회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 의견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 분석을 하려고 이제 많이 둘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둘 간에도 저희 엄청 싸워요. 강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둘로 만약에 의견이 여기는 이긴다 여긴 진다라고 하면 저희 주변의 많은 법조인 분들께 저희보다 또 더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변호사님들한테 더블 체크를 해서 사실은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말씀 드린 취지가 저희가 이제 양팡님이라는 메가 유튜버 사건을 다루지만 저희가 이걸 처음부터 양팡님에 대해서 뭐 비난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또는 거꾸로 그 매도인을 비난해서 비판하고 양팡님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찍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서두에 사과 말씀 드리고 한 건 그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잘못이고 다른 가정이라도 해서 조금 이야기를 만약에 그게 도장이 아니었을 경우 만약에 다른 뭐 서명이나 막도장이었을 경우까지 저희가 그렇게 체크를 했었으면 좋은데 그걸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컨텐츠의 경우의 수를 나눠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컨텐츠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대상이 사건의 당사자가 뭐 1,000명 구독자 유튜버든 1,000만 명의 유튜버든지 있는 그대로 법률가로서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게 저희 채널의 뭐랄까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희 채널 보시는 분 대부분은 객관적으로 저희 컨텐츠를 봐주시는데 일부 내가 지지하는 유튜버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유튜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의 편에 맞는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색깔을 타서 뭔가 그런 이제 원색적인 얘기를 하거나 저희를 오해하시는
저희를 잘 아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 채널에 어쨌든 이 사건에 떠서 킴킴이 했는데 얘네 뭐야 이렇게 했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그 거듭 해명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 정말 객관적인 법률가의 양심과 법률가의 지식을 가지고 전달해드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진실에 다가가는 킴킴 변호사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사건에 있어서 그 대상이 아무리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저희가 뭐 어떻게 말하면 다뤘을 때 저희한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저희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저희한테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언제나 중립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법률 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and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